자, 위험의 관리 방법 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자, 위험의 관리 방법 4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위험의 회피. 여러분 피하죠, 많이. 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이 손실해 볼 가능성을 어떻게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회피하면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투자에 맞지 않는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 뭐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든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정가. 여러분 조세의 정가도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4가지 중에서도요. 시험에는 위험의 정가가 지문에 많이 출제를 해요. 또 지문에 보면은 자, 이 미래의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재적인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제3자. 그래서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누구에게?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한다. 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또 뭐를 체결하죠? 하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또 위험을 떠넘깁니다. 자, 그리고 기업과 리스 회사 간에 또 뭐를 체결하죠? 리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은 또 리스 회사의 위험을 떠넘기는 거. 이런 건 다 정가가 됩니다. 정가. 자, 위험에 있어서 보유죠. 자, 이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에 따르는 손실을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감가상각에 따르는 뭐를 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을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는 손실, 이 미래에 있어서의 발생되는 손실의 발생 횟수, 몇 번 발생하냐, 발생 횟수나 손실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보면은,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를 뭐 한다? 제외시키죠.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어디에 속한다? 이것은 위험의 회피에 속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란 것은 이 투자안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 자, 이 투자안으로부터 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예측.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기대 수익률도 있고 중간 기대 수익률도 있고 최소가 있는데 이 기대 수익률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최소로 예측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와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 작년 시험에는 요 3번째를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서 우리 배운 내용이 있어요. 앞 시간에서 배울 때
부동산 가치는, 자, 위험 수익 관계에서 배울 때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뭘로? 할인율이 뭘로 할인했죠?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가 높아요? 그럼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서 부동산 가치는 낮아져서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이 작년에는 낮은으로 출제했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자, 네 번째, 요거는 매년 출제해, 또 개념. 요것도 중요한 개념이라서 또 매년 출제하는 개념이죠. 민감도 분석. 자, 민감도 분석은 또 매년 출제하는 용어죠. 개념을 계속 출제하지 않죠. 우리가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죠? 산출되는 결과. 자, 투입되는 요소가 임대료라든지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경비라든지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이라든지 부동산 보유 기간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는 개별적 또는 여러 개 변화시킬 수 있죠. 하나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냐. 수익성은 뒤에서 배우는 순현재 가치나 뭐를 의미하죠? 내부 수익률, 수익성인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의 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때 투입되는 요소는 무슨 변수?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수익성은 무슨 변수? 종속 변수. 이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관계를 뭘로 분석한다? 회귀 모형. 무슨 모형으로? 우리는 우리 분석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개념 계속 출제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올해도 출제 예상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127페이지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평균 분산 결정법. 아까 앞 시간 맨 마지막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 확률 분포표 설명했죠. 이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뭐를 구한다? 통계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평균은 뭐와 관련이 있죠? 수익과 관련이 있고, 분산은 위험과 관련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용어 중에 평균 분산에 뭐가 나오죠? 지배의 원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상가, 아파트 두 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A, B, 상가, 아파트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는 A, B 두 투자안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지배의 원리인데, 이것은 또 앞 시간에 배웠죠. 뭐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말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이 A가 10%, B도 몇 프로? 10% 같다. 기대 수익률이 10% 같았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뭐를 나타내죠?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럼 표준 편차인데 A가 B인데 B는 5%고 A는 3%, A가 낮았다. 자,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했는데 위험이 두 개 중 어느 게 낮아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다. 그러니까 위험이 낮은 A 투자안을 선택을 해요. 근데 만약에 위험이 같으면 어떻게 돼? A, B.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뭐가 돼? 위험이 같을 때는 또 기대 수익률이 또 B보다 A가 높으면 또 뭐를 선택? A 투자안을 선택을 해요. 자, 이번은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A가 B보다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자는 또 뭘 선택? A 투자안을 선택하는데 이 경우는 다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 세 가지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 높고 A가 B보다 뭐다? 표준 편차도 위험도 높다. 이 경우에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평균 분산 결정법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면은 A, B 두 투자안의 위험 수익의 관계를 좀 더 쉽게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진가가 바로 이런 경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 밑에 보니까 뭐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죠.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1952년 마코위츠라는 학자입니다. 이 마코위츠라는 학자가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 이게 포인트죠.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뭐를 줄인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 얘기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있어서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을지라도 부동산 위치에 따른 지역별, 부동산 용도별, 부동산 가격별로 다양하게 부동산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출. 요거 25회는 체계적으로 출제했죠. 비체계적 위험이고요. 시험에 많이 또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128페이지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면 진짜 시험에 많이 내는 용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많이 출제를 또 하는 용어가 나와 있죠. 그림 보면은 포트폴리오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자, 위험이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데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요, 위험이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네. 분산 투자가 덜 돼서 그렇죠. 그래서 위험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이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은 크게 체계적 위험과 뭐의 합?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때 요 위험, 이 위험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비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 자, 비체계적 위험은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그 지문이 또 2년 전에 출제했거든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개별 위험이에요.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합니다. 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있다는 것은 뭐죠? 피할 수 있는 위험. 있다는 것은 무슨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시험에 또 피할 수 없다도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여튼 하나는 정확히 암기해놔야 돼요. 자, 요 밑에 요 파란 요 부분은 우리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시장 위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증가하거나 또는 우리가 대출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하면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없어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 여기는 피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요거 시험에 많이 냅니다. 지문상에.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는가 봐요. 피할 수 있나 없나. 자, 그러면은 2년 전에 출제된 또 지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점점 뭐가 줄어들어요? 총 위험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총 위험이 줄어든 이유가 뭐가 줄어들어서? 비체계적 위험. 요게 줄어드니까 총 위험도 뭐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줄어들어요? 여기까지 오면요. 여기까지 오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고 뭐만 남아요? 요 위험만 남아요. 요 위험은 제거될 수, 포트폴리오 아무리 구성 잘해도 요 위험은 시장에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구성을 하여도 제거할 수 없어요. 제거가 안 돼요. 그렇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제거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그림 보면서 시험에 지문 나올 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상관계수를 볼까요? 자,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뭐죠? 두 자산이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자, 시험 지문에 보면요. 문제를 풀다가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란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상관계수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뭐 배웠죠?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배우셨고 이번엔 상관계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험에 하여튼 지문에 수익률의 변동, 움직임 말 나오면은 여러분은 바로 뭐를 떠올려야 돼? 상관계수란 용어를 떠올려야 돼. 올해 출제할 수 있거든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여러분 계산 문제는 못 내요. 공분산 여러분 안 배웠어요. 통계적으로. 계산 문제는 안 내고 의미를 내요. 의미. 자,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양극단적인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양극단적인 값인데 이때를 우리 앞에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한 마이너스니까 뭐죠? 마이너스니까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그럼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그럼 플러스 1일 때는 또 어떻게 되죠? 또 플러스 1일 때는 또 뭐를 붙이면 돼? 또 완전한 또 뭐가 된다? 플러스 양의 상관관계죠. 플러스니까 이거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자,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뭘로 갈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좋죠. 뭐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지 뭐. 자,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비체계적이면 점점 줄어들어서 뭘로 간다는 얘기예요?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기 때문에 좋아요.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위험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위험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뭐다? 커진다. 그런데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위험은 제거가 안 돼요. 예? 위험이 점점 제거 안 되는 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거가 못하니까 비체계적이요. 이때는 위험이 높아요.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이때는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뭔다? 작아지는 거예요.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위험은 있다 없다?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은 있어요. 작아질 뿐이지 효과는 여기가 위험이 제거가 안 된다 뿐이지. 시험 문제 나오면요 주의를 좀 해드릴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뿐만 아니라 양의 값에 가져도 포트폴리오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뭐는 플러스 1일 때만 발생하지 않지 플러스 0과 1 사이일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는 있긴 있는데 효과는 작을 뿐이지. 그래서 항상 지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또 상관계수의 값이 나오네요.
상관계수의 값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값을 갖느냐, 플러스 값을 갖느냐, 두 가지.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어떤 형상?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한다. 여러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것은 두 개잖아요. 한 자산의 수익률은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반대로 뭐한다? 감소하는 경우.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같은 방향. 여기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같은, 동일한,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죠? 왜? 상관계수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유리하지. 예? 자, 그런 지문들이 이제 출제를 하는 거죠. 자, 올해도 개념 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로 넘어가서 기대 수익률 위험 평균. 자, 요 밑에는 선택이 가능한 영역, 위에는 요 선 위에는 불가능한 영역. 자, R2라는 위험에서 무수히, 실선이죠.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점,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R2라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요거죠.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효율적 포트폴리오.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죠. 자, 이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하죠.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은 일반적으로 뭐한다? 우상향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네요. 우상향한다. 2년 전에 뭘 출제했냐 하면 요걸 출제했어요. 2년 전에 우상향하는 이유를 출제했어요. 2년 전에. 위에는 어떻게 돼? 위에는 여기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요 위에는 점선은 요 위에는 선택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R2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 이 점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 지문 2년 전에 출제도 했습니다. 우상향하는 이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차별곡선. 자, 우리는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을 하고 또 기대되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이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요죠?
접하는 점, 이게 만나는 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는 뭐다? 만나는 점이거든요. 만나는 점 하면 안 돼요. 요 두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 요것보다 밑에 있어서 만족이 낮아서 안 돼요. 만족, 기대되는 효용은 극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고, 만나는 점 하면 안 되고,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접하는 점,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점에서 투자자는 기대되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최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점에서 달성되는데, 무차별 곡선이 완만할 때는 누구? 공격적이고, 무차별 곡선이 급할 때는 누구? 보수적인 위험-회피형 투자자. 공격적인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이 A점에서 최저, 보수적은 무슨 점에서? B점에서 최저. 이렇게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니죠. 이게 최적이지. 이유는 뭐가 달라요?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이 이때 하여튼 최적 포트폴리오 결정, 효율적 프론트의 개념, 우상향하는 이유, 이런 것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0페이지. 이건 포트폴리오에서 한 문제 출제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한 문제 출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의 현금 흐름, 요거 또 시험 문제 또 매년 출제를 또 하죠. 영업의 현금 흐름 올해 출제 또 합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뭐 하죠? 운영을 하게 돼요. 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영업에 따른 뭐가 발생한다?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지금 이걸 지금 공부하는 거죠. 영업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 여기서 매년 출제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요. 25회, 26, 27, 28 최근에요. 4년 동안 계산 문제는 안 내고 말로 냈어. 계산 문제는 어디서 냈느냐? 수익환원법, 평가론과 연결해서 출제했어. 그러니까 매년 몇 문제 냈다는 얘기야? 요 수식이 두 문제 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이론으로 말로 출제했고 하나는 평가와 연결해서 출제했다. 올해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 전 세계 공통되는 수식이야, 이 수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가사들이 분석할 때 이걸 모르면 안 되듯이 여러분도 상가 부동산 할 때 이걸 꼭 알아야 돼. 수익률 계산하려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위는요, 1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한 실일 수도 있고, 한 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는 항상 우리는 연간, 월로 계산 안 합니다. 임대료 계산은 연간 계산. 그래서 연간 임대료에다가 뭐를 곱해주죠? 임대 단위수. 자, 임대 단위수 100%. 자, 여러분,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을 전문용어로 가능 조소득. 여러분, 조를 뭐라고 해요, 이게? 총이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죠, 총. 조를 그로스 총이라고 많이 해요. 가능 조소득, 포텐셜, 그로스 인컴인데 이때 포텐셜은 잠재라고도 번역해요. 가끔 시험에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으로 또 출제하게 돼요. 잠재 총소득 지문에 나오면 아, 요거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가 되죠? 이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 자,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죠. 자, 여기서
그럼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죠. 우리나라는 평균 공실률이 약 5% 정도 되거든요. 공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불량부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출제할 때는요. 이 지문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뭘로?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왜? 임차인은 돈 안 내니까. 그러니까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불량부채.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에 따르는 충당금을 공제하고 뭐를 대주죠? 기타 소득. 여러분 이 기타 소득은 기타 수입입니다. 기타 소득은 기타 수입인데 요건 영업 외예요. 요거는 위에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요거는 뭐에서 발생하는 거? 영업 외에서 발생하는 거. 영업 외의 수입을 얘기해요. 영업 외의 수입에 건물에 뭐가 있죠? 주차료 수입. 건물의 주차료 수입. 이 마포구에 그 요즘 재개발해서 아파트 입주했는데 거기 상가 어떤 분이 분양받았는데요. 상가 분양받았는데 상가 그 분양받은 그 10평 주인이에요. 주인이면은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뭐는 있겠죠. 주인인데 분양받은. 그런데 월 얼마나 이제 주차장 사용료 20만 원 내야 돼. 마포에. 예? 분양받은 주인이라도. 근데 분양 안 받은 사람은 그 이용한 사람은 10분당 얼마씩 더 많이 내겠지, 어떻게 보면은. 내야 돼요, 주차료 수입. 예? 주차료 수입. 예? 여러분 건물 들어올 때 내죠? 나갈 때 내는가요? 내죠? 예? 이거 영업외 수입이에요, 영업외 수입. 예? 예? 주차료 수입.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요즘 옛날에 요거 수입, 요것도 짤짤했는데. 예? 자판기 수입. 자판기. 요즘 옛날에 커피 자판기 많았잖아요. 대학교 보면 100원짜리 뭐 음료수 자판기 이런 건 요것도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 자, 이런 것을 더해 주면은 뭐가 나오냐? 유효. 유효라는 거 뭐죠? 유효조소득. 즉 뭐를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 나와요. Effective Gross Income.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 그럼 요거는 뭐죠? 가능은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고 요거는 공시를 감안한 임대료 수입이에요. 하여튼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 들어왔어요. 돈 들어오면 뭐를 내야 돼? 돈 들어왔으면 건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 지출해야죠. 비용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바로 뭐죠?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린 전문용어로 영업 경비 또는 운용 비용이라고 해요. 운용 비용. 근데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영업 소득을 순수익이라고 하죠. 순영업 소득, 순수익. 예? 순수익이 나오죠. 이때 영업 경비 잘 알아야 된다. 자, 영업 경비에는 보유세는 뭐가 들어간다? 재산세. 또 건물에 있어서의 뭐죠? 화재 보험료. 자,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제일 많이 내는 건물이 언제였어요? 롯데 잠시 월드입니다. 예? 뭐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이런 각종 부담금도 경비에 포함 들어갑니다. 또 부동산 관리 회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관리인에 대한 봉급도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 경비에 안 들어가는 게 있죠. 관리인 봉급은 들어가지만 뭐는 안 들어가죠? 소유자 봉급은 안 들어가요. 예? 그리고 개인적 업무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개인적 업무 비용도 안 들어가고요.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 또 뭐도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안 돼요. 감가상각비도 포함 안 되고 또 뭐도 포함 안 될까요?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비와 같은 자본적 지출액도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는 되겠어? 자본적 지출은 안 돼.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 그럼 부동산 가치를 유지시키는 뭐?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이런 거 포함이 돼요. 각종 수수료 당연히 포함돼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세 당연히 다 포함돼요. 되겠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잘 봐두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또 뭐를 빼야 돼? 순수익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취득했다. 그럼 대출금에 대한 또 뭐를 빼줘야 돼? 대출금에 대한 부채 갚아야죠. 뭐를?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뭐를 대주면? 이자 지급액을 대주면 돼요. 이제 부채 갚았으면 이제 또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죠. 세금 납부하기 전이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돼. 뭐죠? 부동산 영업에 따른 뭐를 납부? 소득세를 납부. 소득세를 납부했더니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죠. 소득세는 경비 속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 안 돼요. 예? 그걸 조심해야 돼. 소득세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경비 속에.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조가 두 개가 있거든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조는 몇 개? 두 개. 가유 두 개 있어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가유. 순영업소득 뭐죠? 순. 세전 현금 수재 뭐? 전. 세후 현금 수재 뭐죠? 후. 요거 순서대로 내려오면 돼. 순서대로요. 요 빨간 거죠? 순서대로. 조는 두 가지. 가유,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순서대로 오면 되는데 조순전후 돈 들어오는 거. 빨간 수식은 돈 들어온 거. 돈 들어오는 거고 나간 거는 뭐죠? 마이너스는 돈 현금 지출 나가는 거. 나가는 거 뭐죠? 공, 영, 부, 소. 나가는 거 순서 공, 영, 부, 소. 나가는 거. 왜냐? 가끔 네모 안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묻거든요. 그건 계산도 안 하는 건데. 그럴 때 순서 좀 주의 좀 해두시고. 요 두 개는 조순. 여러분, 조 두 개 있고 순. 요거죠? 요거는 총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야.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로서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이 나타나고 전후는 총 투자액이 아니에요. 왜? 순수익에서 뭐를? 대출금에 대한 타인자본 대출금에 대한 대가의 부채를 갚았잖아요. 갚으니까 이건 총 투자액이 아니야. 전후는 뭐 부채 갚았으니까 뭐 지분, 자기 자본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에 대한?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수는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고 전후는 뭐를?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 왜? 순수익에서 세전을 넘을 때 타인 자본 대출금에 대한 대가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확인 잘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때 어림세법 할 때 필요합니다. 조순전후 두 개는 총 투자액, 요 두 개는 지분 투자액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영업소득세 갑니다. 자, 소득세를 보면은 순 영업소득에서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엘리베이터를 20년이 지나서 교체할 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대체 충당금이에요. 대체 충당금은 플러스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뭐를 여기서 내려올 때 요 이자 지급액은 뭐가 된다? 세금 공제의 대상이 돼요. 세금.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돼서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고요. 또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액도 세금 공제,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 해주면은 뭐가 나오죠? 과세 소득에 뭐를 곱해주면 영업 소득세를 곱해주면 영업 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영업 소득세를 어디에 넣어주면, 여기에 넣어주면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감가상각액은 경비, 감가상각 비용은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경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디에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감가상각액은. 자, 그리고 또 뭘로?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 출발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출발할 때 대체 충당금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도 있어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마이너스 원금 이자 둘 다 세금 공제가 안 돼.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은 갚으면 기간 말에 나의 자본이 증가해요. 지분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원금 상환액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안 되고 뭐만 공제되는 거예요? 이자만 공제되는 거예요. 예? 원금 상환액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근데 요 밑으로 내려올 때 요 위에 이미 다 공제했잖아요. 두 개 다. 이자는 공제되니까 관계없는데 원금은 세금 공제가 안 된다는 걸 명심해 두시고, 여기 뭐 감가 상각액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과세 소득에 또 뭐를 곱해주면? 세율을 곱해주면 영업 소득세인데, 시험에 나올 때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느냐 세전현금 수지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조심해야겠지. 요거. 달라지는 것 중에. 자, 그리고 운영하다가 뭐 한다? 일정 기간 보유해서 운영하다가 처분을 하죠. 처분을 하면은 처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또 계산을 해야 돼.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 계산할 때는 뭐가 나오죠?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에서 뭐를 빼요? 매도 경비를 뺍니다. 매도 경비에는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을 빼주면은 순 매도액이 나오고, 그러면 중도에 처분하면은 대출금 중에서 뭐 갚은 돈은 관계없는데 못 갚은 돈 갚아야 돼요. 처분하면 못 갚은 돈이 미상환 저당잔금, 미상환 저당잔금을 다른 말로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자, 아까 우리 1교시 배울 때 미상환된 원금은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서 중도 상환 시에 뭐를 곱해주면, 중도 상환 시에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미상환된 원금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걸 빼주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지분 복귀액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세금을 납부하기 전 이것을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은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를 보죠. 이걸 빼주면은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세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지분 복귀액이 나오는데, 이 세후 지분 복귀액을 세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다. 세후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 요거는 요 말로써 15회 한번 출제고 20회 출제를 했는데, 우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게 중요하다? 요 소득세 요거 이용한 문제를 계속 출제한다. 그래서 요거 17, 18을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올해 출제를 반드시 한다. 안 할 수가 없다. 안 하면 또 손에 창을 쥐십니다. 꼭 합니다. 그래야 공부하시지. 17, 18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세요.
자, 이제 또 네 문제 이제 남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투자 이론 많이 출제하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문제 출제되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정통적 분석 기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 나오는데, 자, 이 부분 금융 기초는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시험은 2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 내려가십시오.